위넨이 빌드업하고 있는 해당 장면과 해당 장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포지셔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미넨이 첼시의 압박을 어떻게 탈출하려 했는지 그 흐름을 알아내야 합니다. 콤파니는 첼시의 수비 블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마레스카가 압박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 상황을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첼시는 전진한 엔조가 형성한 4-4-2 블록으로 압박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넨 센터백들은 1대1 상황에 놓였습니다. 압박이 제대로 조율되면 피벗이 공을 받더라도 전진 패스를 넣기 어렵습니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센터백 한 명이 곧바로 접근해 라인 사이 공간을 방어할 수 있죠. 따라서 콤파니는 빌드업 리더인 키미히를 단순히 피벗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미히를 활용해 후방에서 3대2 과부하를 형성하려 했습니다. 중앙 혹은 오른쪽 공간에서 전체 피치를 조망하여 공격 방향을 설정하고 템포를 조절하도록 했죠. 동시에 라이머를 피벗 지역으로 이동시켜 중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 점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더 심화시킨 것은 그나브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라인 사이뿐만 아니라 피벗 지역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자주 관여했죠. 말씀드렸듯 축구에서 수적우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4-4의 블록이 안고 있는 잠재적 위험은 중앙에 선수 2명만 배치된다는 점이죠. 중원에서 3대2의 우위를 만들면 리제와 카이세도는 두통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키미히가 후방 빌드업을 직접 주도할 것을 말이죠. 그는 파머를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전진시키며 3대3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미넨의 빌드업 루트를 원하는 방향으로 강요하려 했죠. 양쪽 스토퍼의 볼 처리를 특정 구역으로 유도할 수 있고 실제 방출구는 스타니시치 한 명뿐이었습니다. 귀스토는 이를 미리 읽고 깊게 전진해 그 통로를 억제했죠. 또한 내려오는 그나브리를 찰로바가 마크해 중원 열세를 완화했습니다. 동시에 카이세도가 후방에 합류해 수비라인 전체가 슬라이딩의 일을 상쇄해냈죠. 이런 패턴 덕분에 첼시는 전반 초반 미넨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첼시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압박에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콤파니가 첼시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점을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파머가 스타니시치가 아닌 요나탄 타를 압박하기 위해 깊게 전진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죠. 콤파니 체제에서 케인과 그나브리는 전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후방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면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덕분에 파블로비치는 파머를 공략하기 위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 풀백 존으로 이동하면서 스타니시치가 하프 공간에 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파머의 높은 수비 위치를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수비 딜레마를 유발할 수 있었죠. 실제 장면에서도 파블로비치가 풀백 존에 스타니시치가 하프 공간에 위치합니다. 파머는 스타니시치를 마크하는 것이 아닌 높게 위치했죠. 우파메카노는 단 한 번의 전환 패스로 첼시 전방 4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파블로비치와 스타니시치가 각각 풀백 존과 하프 공간에 위치합니다. 파머의 위치는 누구를 압박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덕분에 파블로비치는 높은 위치까지 볼음반이 가능했죠. 여기서 귀스토가 깊게 전진하기에는 적절치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기도 하고 디아즈가 이미 터치라인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귀스토가 함부로 달려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넨의 측면 삼각형 로테이션이 가동돼 스타니시치에게 쉽게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환 시 올리사의 1대1로 이어질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노이의 존재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종종 키미히 대신 빌드업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상대를 끌어당기고 원하는 공간으로 공을 배달했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첼시 압박이 통했던 장면은 키미히가 센터백 위치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이어가 그 역할을 대신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귀스토가 깊게 점프해도 키미히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첼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미넨의 빌드업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인트로에 언급했던 두 장면의 차이는 바로 노이어의 존재 때문이었죠. 즉 콤파니는 왼쪽에서 파머의 위치를 이용해 전술적인 조정을 가했습니다. 파블로비치를 풀백 존으로 이동시켜 수비 딜레마를 유발했고 발밑이 좋은 키퍼를 빌드업에 참여시켜 키미히를 프리맨으로 만들었죠. 이처럼 파머의 열정적인 압박은 자연스럽게 미넨 측면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때문에 첼시 수비 블록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반대 측면의 올리세가 쿠쿠레아를 지속적으로 상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언성이어로 콜라트 라이머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는 적절한 언더래핑 타이밍으로 동료들이 보다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해당 장면처럼 라이머가 직접 볼을 운반해 케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토신과 쿠쿠레아 사이 간격이 벌어진 틈을 타 빠르게 언더래핑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슈팅까지 이어졌죠.
있었죠. 또는 하프 공간에 위치해 네트를 중앙으로 끌어들인 다음 우파메카노가 측면까지 전진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동시에 더미 플레이를 통해 케인의 슈팅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가장 다이나믹한 장면은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장면입니다. 네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롱패스로 올리세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후 미넨이 파이널 서드에 도달했을 때 피번 영역에서 다시 올리세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첼시 수비를 낮게 침몰시키죠. 즉 라이먼은 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움직임만으로도 오른쪽 대부분의 공격 기회를 창출해냈습니다. 물론 미넨의 왼쪽과 오른쪽 공격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공격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비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었죠. 즉 카운터 프레싱이 뛰어났습니다. 공격 시 3-2-5 형태를 통해 공을 뺏긴 뒤에도 즉각적으로 공간을 압축해 탈출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라이모와 키미히가 빠르게 압력을 가해 소유권을 회복하거나 볼 주변을 빠르게 둘러싸 그나브리가 회수해 슈팅까지 기록한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즉 첼시의 역습을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축구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 기회가 생기듯 동시에 위험도 뒤따릅니다. 적극적인 압박과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원의 저지선을 형성하지 못했고 파머의 30m 이상 드리블로 단 2번의 패스만에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대1을 허용한 상황에서 우리는 콤파니의 또 다른 수비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첼시도 미넨처럼 3-2-5를 활용해 포백을 상대로 5대4 과부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콤파니는 경기 시작부터 디아즈를 깊게 내려 5백을 형성하려 했죠. 이는 귀스토의 오버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동시에 실수까지 유발해냈습니다. 이에 대한 결실은 62분에 볼 수 있었죠. 귀스토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깊게 올라간 디아즈가 빠르게 붙어 수비 그물을 형성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늦었다면 귀스토가 몸을 돌려 뒷공간 패스가 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수비 적극성으로 인해 실수를 유발했고 케인의 쐐기골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의 시점은 어떨까요? 빠르게 살펴보면 첼시는 3-2 빌드업을 활용했습니다. 미넨도 첼시와 동일하게 3명 압박을 통해 빌드업을 통제하려 했죠. 이에 산체스가 전진해 마치 포백처럼 빌드업에 가담하면서 그의 초반 롱패스가 1분 만에 첼시의 위협적인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콤파니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키미히와 파블로비치를 깊게 올려 중앙 통로를 차단했죠. 언급했듯 첼시 전방 5명을 막기 위해 디아즈가 깊게 내려갑니다. 대신 그나브리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산체스의 숏패스 경로를 모두 차단해냈습니다. 이와 같이 5백 전환 덕분에 수비 유연성까지 높아졌죠. 파머는 주로 내려와 플레이하는 데 능합니다. 그러나 후방 숫자 덕분에 스타니시치가 파머를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방위적 맨마킹으로 이어져 산체스의 패스 미스 유도가 가능했죠. 다만 첼시가 전진했을 때는 파머의 존재감이 발휘됐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피벗 지역으로 내려가 기회를 탐색했습니다. 귀스토의 오버래핑 타이밍에 맞춰 스루 패스를 성공시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우파메카노 수비에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미넨의 압박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키미히가 종종 압박 지원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압박 타이밍이 늦어 카이세도가 쉽게 돌아서거나 높게 위치한 엔조를 견제하다가 첼시가 압박 라인을 뚫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첼시 스스로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거나 미넨 센터백들이 빠르게 차단하면서 실질적인 찬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앙 페드로가 고립되는 점이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은 롱볼을 공격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드필더 3명이 모두 깊게 내려와 있었다는 것이죠. 최소한 한 명이라도 세컨볼을 노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루즈볼 대부분을 미넨이 획득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콤파니는 마레스카의 압박을 파괴하며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왼쪽에는 파블로비치와 노이어를, 오른쪽에는 라이머를 통해 이를 풀어냈죠. 혹시 제가 놓친 전술적 요소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